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일에 걸쳐서 강의를 할 내용은 시모스 아날로그 회로 설계 및 실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의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 7시 좀 넘어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왔는데요. 강의를 3일을 걸쳐가지고 제가 강의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론 부분은 오늘하고 내일 집중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은 3일 차에 몰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3시간 3시간씩 오전에 실습, 이론, 그다음에 오후에 실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3일 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후에 혹은 뭐 강의 중간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는 이와 같습니다. 네, 3일간 강의를 할 그런 주 교재는 다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라자비 교수님의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시모스 IC라고 하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보조적인 자료로서 이제 알렌 앤 홀버그라는 분이 지은 시모스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 이 두 가지 책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잘 쓰여진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OPM 부분이 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OPM 부분에서 투 스테이지 OPM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또 이 책은 기본적인 그런 이론을 이해하는 데는 또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회로 부분이 좀 약하게 실제 프랙티컬하게 쓰이는 회로 부분이 좀 약하게 돼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교재들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고요. 요 책도 또 요 두 가지 책에서 커버되지 않은 그런 응용회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요 아래 있는 아날로그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디자인 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도 대부분 페드라 스미스 책이 이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서킷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컨버터 쪽이나 그다음에 또 RF 쪽 관련된 그런 교재로서 또 요 두 가지 교재가 있는데 이 라자비 교수님이 굉장히 책을 잘 쓰시기 때문에 아마 다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 부분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강좌 글을 의뢰받았을 때 수강하시는 분들을 석사 과정 신입생 정도, 전자회로 1, 2를 수강한 정도의 분들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전자회로 1, 2는 다 들으셨을 테고, 그렇지만 또 항상 전자회로를 듣고 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다 리셋이 되죠, 대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베이직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바이어싱 부분, 그 다음에 싱글 스테이지 앰프, 디퍼런셜 앰프,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특성, OP 앰프, 피드백, 그 다음에 프리퀀시 컴pen세이션, 이 순서대로 이제 앞으로 볼 예정이고요. 보통 이 강의를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4학년 1학기 정도에 개설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 학기 정도의 분량이 요만큼이 되고요. 한 학기의 분량이면은 대략 14주를 잡더라도 3시간씩 그러면 얼마죠? 42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죠. 근데 이번 강좌는 이론적인 부분을 12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42를 12로 압축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그렇게 해야만 이틀 내에 어떤 회로 설계의 베이직한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습 때도 아마 교재에 제가 넣어놨는데 실습 때 이 회로들에 대해서 실제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과
설계된 그런 회로들이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차이점은 또 어디서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케이던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예정이고요. 그때도 역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회로들 위주로 하면서 그 실습을 해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표지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갔던데요. 그 아날로그 IC의 이제 베이직한 부분들을 한번 보죠. 그래서 12시간 중에서 첫 시간에는 제목이 시모스 아날로그 IC 디자인인데 왜 시모스 아날로그 IC 설계가 어려운 건지 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당연히 그 교재의 1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왜 그러면 아날로그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신호들,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음성들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터치 센서나 이런 예를 들면 요새 스마트폰에 다 터치 센서들 있죠. 그러면은 손을 대면은 캐피시턴스가 변화를 하죠. 그런 캐피시턴스의 변화 양이나 혹은 뭐 압력 변화라든지 모두 다 아날로그적인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라고 하는 거는 요 모든 레벨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전압이 1mV냐, 1.1mV, 뭐 1.1mV냐, 요 전압의 레벨 자체가 전부 다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를 처리할 때는 요 레벨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벨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어느 거냐? 일단 신호 레벨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쓰는 이유도 크게 증폭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일단 신호 레벨이 작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 레벨이 작을 뿐 아니라 옆에 큰 인터페어러들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도 이 다른 어떤 신호들이 항상 공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 처리의 두 가지 부분들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작은 신호를 증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회로 때 대부분 아마 공부하셨을 때 그 증폭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증폭기만 배우느냐? 좀 더 고급 회로들도 배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기능이 증폭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원하지 않는 그런 신호들을 전부 다 리젝션 시켜줄 수 있는 그 필터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아날로그 회로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증폭기하고 그다음에 필터가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종류가 달라져서 터치 센서가 됐든지 RF 회로가 됐든지 혹은 무슨 ADC가 됐든지 전부 다 이 두 가지 기능들은 다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하이퍼포먼스 그 앰플리파이어 부분이 뭐 계속해서 중요하다 이거죠. 왜 중요하냐,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아날로그 회로는 맞춤형 그런 회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회로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주 딱 골든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공정별로,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이 증폭기들이 전부 다 사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아날로그 회로들 전부 다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회로가 왜 필요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 자체가 사실 디지털인 건 아니죠.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들이 통신의 경우 디지털 통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라인을 통해서 혹은 에어를 통해서 갈 때는 전부 다 아날로그의 웨이폼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날로그 웨이폼에서 원하는 신호들을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디지털 통신의 경우도 보시면 그 통신용 회로다, 아날로그 회로다라고 하면 결국 이쪽 왼쪽이 이제 송신단이고요. 송신단에서는 이런 디지털 신호를 보내죠. 디지털 신호를 보내서 01, 011 이런 신호들을 보냈는데 요 받는 쪽 수신단에서는 이 케이블을 통한 로스가 있죠. 그래서 케이블 통한 로스에 의해서 사실 위아래 신호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이게 뭐 1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아래 신호만 보면은, 즉 수신단에서만 보면은 이게 원래 신호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즉 증폭이랑 필터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감쇄됨과 동시에 이런 라인들을 통과하면은 왜곡이 생긴다.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신호랑 달라지면 무조건 다 왜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형을 보냈는데 요 케이블 자체가 이 어떤 필터의 특성, RC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요 신호들이 이런 신호들이 왜곡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경우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왜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해야 되는지 볼 때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디지털 데이터죠.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메모리도 D램도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1010 그런 그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만 요거를 읽어내는 순간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원래 신호하고 사실 코릴레이션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신호들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역시 증폭을 해서 제대로 읽어내야만 디스크 드라이브 쪽에서 에러 없이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가 작을 뿐 아니라 굉장히 노이즈도 굉장히 크다. 노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원래 신호에 추가적으로 이런 잡음들이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 D램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메모리 D램 부서에 가면 메모리 연구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빠른 데이터들을 읽어내느냐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때 주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면은 검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런 굉장히 노이즈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무선 수신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선 수신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뭐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들을 받을 때 대부분 원하는 신호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다는 게 어느 정도 약하느냐? 전압으로 따지면은 수 마이크로볼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통화를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신호를 잘 증폭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무선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신호 이외에 다른 신호들, 내가 여기서 다른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수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옆에 친구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옆에 그 친구가 송신을 한 때는 내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인터피어러다. 그래서 이런 인터피어러들, 간섭자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무선 수신기 같은 경우는 필터를 굉장히 샤프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지만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들만 봤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아날로그 설계가를 왜 어려워하느냐라는 거, 이거 이제 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하고 차이점을 보면 디지털 회로는 쉽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디지털 회로는 주요 관심사가 일단은 원하는 그런 기능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플러스 디지털 회로에서 컨선하는 거는 속도하고 그다음 전력 소모가 되겠죠. 속도를 내가 100메가 혹은 CPU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그런 속도로 돌릴 때 전력 소모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전력 소모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의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 회로는 요 디멘전이 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그 멀티 디멘전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속도, 전력 소모, 이득, 정밀도, 공급 전압 등 이런 파라미터들이 다 서로 트레이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득을 올리면은 전력 소모도 늘어나고, 근데 또 속도는 나빠진다 이거죠.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한두 가지의 그런 퍼포먼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뭔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드 관계가 굉장히 심하다 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 회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디지털 회로도 물론 설계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날로그 회로는 어떤 사람이 설계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양을 주더라도 요 항목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다.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아날로그 회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잡음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 시간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SNR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호가 클 경우에는 잡음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주지만 아까 보셨듯이 신호가 굉장히 작다. 그럴 경우에는 노이즈에 굉장히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이즈뿐만 아니고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내 신호가 있는데 옆에 옆에서 간섭을 주는 그런 크로스톡 의 영향들 굉장히 많이 받고 인터페어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자의 세컨더리 이펙트가 디지털 회로보다 아날로그 회로가 성능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세컨 오더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때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일정하다라고 시험 문제에서도 풀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일정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제작하는 반도체 공정 자체가 사실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빌리티나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나 옥사이드 두께나 심지어는 채널 위스나 랭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상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거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제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회로는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 있죠.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VHDL이나 베릴로그로 코딩을 하면 그러면 그 코딩으로부터 레이아웃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아날로그 회로는 자동화가 거의 돼 있지 않고 전부 다 핸드크래프트 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요게 요거랑 연관이 돼 있죠. 때문에 요 디멘전 중에 어떤 거를 만족을 해야 되느냐가 설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게 또 큰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세컨 오더 이펙트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와 근사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할 때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더 설계를 강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마치 똑같은 MRI 사진을 보고 어떤 의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하고 같이 아날로그를 이제 머지하는, 그래서 시스템 온 칩의 개념으로 한 칩 내에다가 아날로그 디지털을 같이 넣는 추세가 이제 계속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볼테이지나 어떤 공정의 그런 특혜를 줘 왔었죠. 서플라이 볼테이지도 좀 높은 걸 써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점점 허용하지 않는 추세로 간다 이거죠. 디지털 회로의 전압은 점점 낮추고 있는데 아날로그 회로의 전압만 이렇게 높게 하느냐, 이제는 그것조차 허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낮은 상황에서 동작을 시키는 그런 공정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역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엔지니어가 앞으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책 제목이 CMOS 아날로그 인티그레이트 서킷 디자인인데, 인티그레이트 서킷은 뭐 잘 알고 있듯이 그 모어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모어의 법칙이 그 트랜지스터 개수가 1년 반 만에 2배씩 증가한다라는 게 모어의 법칙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이게 무모한 법칙이죠. 모어라는 사람은 70년대 점을 한 두세 개 반 정도의 트랜지스터 하나가 1년 반 지나니까 2개가 되고, 2개가 다시 4개가 되고, 이런 점을 몇 개 어떤 법칙인데, 역으로 이 모어의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회로 설계하는 그 회사들, 인텔이나 메모리 쪽은 삼성이 이 법칙을 다 따라가면서 집적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나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들에서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다 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는 게 그 모어의 법칙의 그 공이 크죠. 그래서 이 전부 집적화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아날로그 IC를 만들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PCB 상에다가 트랜지스터를 연결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정말 맞느냐를 먼저 만들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도 IC 내에다가 트랜지스터를, 최근 프로세서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죠. 수억 개, 수천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갔죠. 그리고 그 회로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왜 CMOS 기술을 쓰느냐라고 볼 때, CMOS 기술은 이미 30년대 초반에 특허를 받은 기술이죠. 근데 요새 특허 얘기들 많이 하죠. 요새 그 엔지니어가 예전에는 특허의 개념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특허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CMOS 이 소자가 특허로 걸렸었다고 하면 아마 전자공학 분야가 완전히 다 바뀌었을 거죠. 이 트랜지스터 하나 제작할 때마다 이 특허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특허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효과는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거를 이제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NMOS하고 PMOS를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서 CMOS 공정을 이제 활발하게 사용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근데 CMOS 기술을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보면, CMOS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한 파워 컨섬션이 없고, 그 NMOS하고 PMOS를 상호 보완적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소모를 작게, 스태틱한 전력 소모를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0이죠. 그렇죠?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그 축소 가능하다, 스케일링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죠.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적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게 CMOS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작게 만들 수 있고 제조 비용을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CMOS 기술을 아날로그 회로에 적용할 때 그 문제는 그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보다 다 나빠요. 노이즈도 더 크고 속도도 느리고 한데, 이런 일을 쓴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그런 사용 이유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점들은 다 극복을 했죠. 그리고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뭔가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단점들은 다 극복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예전에 그 90년대에는 과연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냐, 채널 랭스를. 그게 논문으로 나왔었어요, 90년대. 그래서 결론은, 그 논문의 결론은 채널 랭스를 미니멈 1마이크로 이하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논문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지? 지금 메모리 공정을 보면 전부 다 22나노 이런 공정까지 스케일을 다운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거다. 자, 그리고 이제 회로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계하는 그런 수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시스템 레벨에서 설계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트랜시버를 구현할 때 앰플리파이어나 필터,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파워 부분, 그다음에 여기 뭐 이퀄라이저라든지 클락 복원하는 회로라든지 이런 회로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이게 시스템 레벨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왜 매니저나 수석급들이 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회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필터를 2개 쓸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앰프를 스테이지를 여러 스테이지를 쓸 수 있고, 그런 아키텍처가 다 달라지죠. 그리고 이 회로를 구현할 때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이런 회로로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CCD 캐패시터 회로인데 그 앰프하고 그다음에 비교기, 그다음에 캐패시턴스 스위치를 써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라는 요 내부를 이제 구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내부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내부를 다시 보면 여기 있는 앰프들이다. 그럼 앰프를 트랜지스터하고 저항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을 하려면은 이걸 레이아웃을 해야 되겠죠. 소자의 실제 피지컬한 그런 디멘전을 가지고 채널의 위스하고 채널 랭스를 실제 그려주는 작업이 소자의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다 돼야 되고,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IC 분야는 중요한 게 퍼포먼스하고 그다음에 원가 절감. 우리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직접 회로로 구현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소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므로써 소형화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다른 분야랑 에서도 중요하지만 IC 분야는 각각의 레벨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C는 한번 제작을 하면은 한번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작게는 수천만에서 크게는 한 10억 이상도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4가지 단계들에서 서로 협력을 잘 하지 않으면 어딘가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을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코어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요런 앰프하고 컴패레이터를 설계한다고 해서 위에 시스템 레벨을 몰라도 되느냐, 혹은 뭐 소자 레벨을 몰라도 되느냐, 이게 아니고 모든 레벨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자 물리부터 시스템 설계자까지 서로 코어가 중요함과 동시에 회로 설계를 주로 하더라도 소자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회로라고 하는 분야가 모든 전자공학의 맨 아랫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게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인데, 왜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이냐? 통신하는 분들은 전자 한 번도 안 봐도 통신 잘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통신 시스템이 됐든지 어떤 시스템을 구현할 때 맨 밑에 내려가면 결국은 회로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신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역시 잘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인 그런 회로로 설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회로 설계뿐 아니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로버스트한 회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스트한 회로 설계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기 쉽죠. 물론 요거 시뮬레이션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 회사에 가서 제품을 양산한다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소자나 회로들이 그 공정, 그다음에 공급 전압, 그다음에 온도에서 이거를 프로세스 볼테지 템퍼러처라고 하죠. 그래서 PV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PVT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인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PVT 베리에이션을 체크할 때 공급 전압 같은 경우에는 노미널 전압이 예를 들어 3V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급 전압이 10%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더라도 회로가 원하는 성능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역시 굉장히 고온, 여기는 70도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양마다 다르죠. 자동차용 같은 경우는 135도까지 버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군용은 더 높아야 되고 그런 어떤 고온, 그 다음에 저온은 또 마이너스 20도 혹은 마이너스 40도 정도까지 온도가 변하더라도 그거를 다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성능을.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은 반도체를 가공할 때 웨이퍼 위에다가 IC를 제작을 하는데 그 웨이퍼들 간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웨이퍼들 간의 그런 편차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변화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원하는 스펙을 만족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OPF의 게인을 내가 80dB를 원한다고 할 때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80dB의 게인을 가지도록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월스트한 경우에서 그 80dB의 게인을 가지도록 하면 해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원하는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티피컬리 설계할 때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게인을 갖도록 90dB의 게인을 갖도록 하면 월스트로 가면은 80dB, 그 다음에 베스트로 가면은 100dB,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뭐랑 연관되어 있느냐? 대부분 그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이 오늘 그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사실 칩이 예를 들어 50개 받았다. 50개 받은 거에서 잘 나오는 거 한두 개로 잘 측정해가지고 논문 쓰고 뭐 이러면은 되는 게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회사에서는 중요한 게 수율이라는 거죠. 수율. 그래서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칩을 100개를 만들었을 때 95개가 정상적인 그런 성능을 보인다라고 할 때 수율이 95%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율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율을 막 5% 올리느냐 혹은 1% 올리느냐가 회사에서는 거의 사활을 건 거란 말이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새 굉장히 그 작년도에 뭐 200조가 매출이죠. 그중에 영업이익은 얼마냐? 수십조, 30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율이 여기서 만약에 5% 좋아진다라고 하면 내가 영업이익을 5% 더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삼성전자 실제 영업이익을 볼 때 영업이익에서 1, 2% 올린다는 거는 몇십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서 수율을 강인한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뮬레이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코너가 있죠. 공급 전압 측면에서는 낮은 전압, 그다음에 높은 전압, 정상 전압, 그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세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티피컬인 경우,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경우, 여기서도 티피컬인 경우, 가장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 티피컬인 경우, 슬로우, 패스트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합상으로 333 하면 27가지죠. 회로 설계를 하는데 27가지 조합을 돌려라. 이건 너무 이게 가혹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부분 하느냐, 항상 설계할 때 그
공급 전압도 정상, 그 다음에 온도도 상온 27도로 보통 잡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파라미터도 공정에서 주어지는데 티피컬한 경우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느린 경우가 공급 전압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가장 느린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게 월스트 케이스 코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나 돌리고, 그다음에 가장 빠른 경우, 공급 전압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온도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소자가 가장 빠른 경우, 그 경우가 있죠. 그래서 FF, 그다음에 저온, 그다음에 공급 전압이 가장 높을 때, 그래서 토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회로 설계에서 해야 되는 접근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봤고요. 아까 보셨듯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이득, 그다음에 선형성, 그다음에 공급 전압, 그다음에 볼티지 스윙, 그다음에 스피드, 임피던스, 그다음에 파워 컨섬션, 그다음에 노이즈, 그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면적이죠, 면적. 이렇게 여기서 여기는 8가지를 했기 때문에 옥타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옥타곤 내에 있는 8가지들 간에 그 8가지의 파라미터들 간에 서로 트레이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점선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점선 부분만 서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모든 파라미터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에 서로 다 상호 연관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게인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게인을 올리려면은 임피던스를 키워야 된다. 뒤에 보시겠지만 임피던스를 키우면은 대신 볼티지 스윙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이 게인을 키우면은 속도는 줄어든다. 라는 거. 그다음에 게인을 키우려면은 전력 소모를 늘려야 된다. 또 게인을 키우면 선형성은 나빠진다.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에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게 새까맣게 칠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냥 이렇게 하는 신용만 낸 거예요. 점선으로 몇 개 그어놨는데 이 점선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 간의 관계를 다 이해를 하면은 되는데, 그 이틀간의 강의를 거쳐서 볼 때는 이 노이즈 부분은 많이 보지 않을 거예요. 시간상 노이즈 부분은 보지 않을 거고, 주로 많이 볼 내용들은 이런 이득들, 그 다음에 볼테지 스윙,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임피던스, 그 다음에 선형성, 전력성, 요 측면에서 주로 이제 볼 예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순간 이제 하산을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하산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요거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강좌의 목적이 되겠죠. 자, 소자의 구조의 부분은 사실 전자회로에 2학기에 걸쳐 가지고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만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모스 소자 구조는 여기가 그 소스,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최종적인 전류 흐르는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자를 구성을 했을 때 크게 단자는 요 양단 사이의 흐름을 조정하는 그 게이트 단자, 그 다음에 그 전하를 공급하는 소스, 그 다음에 전하를 받아들이는 드레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지니고 있고, 요 밑에 요 기판 부분이 바디라고 부르거나 혹은 벌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4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고, 작게 보면 3개, 크게 보면은 4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제 모스펫의 구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크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그 형성되는 요 밑 부분이 채널이 되죠. 요 채널의 이 채널의 랭스가 요 방향이죠. 여기 소스부터 드레인까지가 채널의 랭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요 폭이 채널의 위.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여기서 전류가 증가된다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캐리어들이 많이 이동하는 건데, 캐리어들이 많이 이동하려면은 이 2차선이 차선으로 되면 전류가 2배만큼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채널의 위스가
크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고, 채널 랭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채널 랭스는 여기 있는 드레인 쪽으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해야 된다. 전자를 이동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자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죠.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는 단순히 이 두 노드 사이의 전압이 아니고 전압을 양단 사이의 거리로 나눠준 게 일렉트릭 필드죠. 그렇죠? 아무리 전압 차이가 크더라도 전위차가 크더라도 거리가 먼 데서 당기면은 힘을 조금밖에 안 받겠죠. 반대로 이게 좁으면은 그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채널의 랭스가 줄어들면은 그 양단 사이의 전압 나누기 채널 랭스가 일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또 하나 줄어들면 뭐가 좋겠죠? 줄어들면 소자의 이 면적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소자의 면적 자체가 줄어서 더 많이 집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뭐 22나노 공정, 45나노 공정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 채널 랭스의 미니멈이 얼마냐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소스 드레인을 만드는 거를 여기서 그 아이온을 임플란트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밑에 P타입의 기판에다가 엠모스 같은 경우는 아이온을 이렇게 그 임플란트해서 이게 디퓨즈 되도록 하는데, 이게 마치 반도체 공정은 마치 그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자동차가 이게 흠집이 났다 할 때 어떻게 하죠?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죠. 스프레이 뿌릴 때 어떻게 신문지로 가리고 특정 부분만 뿌리려고 하는데 여기다만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은 거죠. 근데 스프레이가 여기까지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 하다 보면 요 옆쪽으로도 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번지죠. 그 번지는 효과가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요만큼 번졌을 때 이펙티브한 소스 드레인 영역은 이쪽 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요 사이드 디퓨전이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여기가 실제 그 채널 랭스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요 LD라고 하는 요 부분만큼 확산이 일어나서 그 부분이 그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트랜지스터를 설계를 할 때, 회로 설계를 할 때 잘 만들려고 해도 공정상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뒤에서도 볼 텐데, 일단은 이 근본적인 회로 설계에 있어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을 없애는 게 아날로그 회로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널의 랭스를 크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채널 랭스가 크면 상대적으로 여기를 크면 여기 옆에서 좀 여기 치고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단 말이죠. 채널 랭스가 작으면은 여기 약간의 그런 변화에도 소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류 특성이 되겠죠. 전류 특성이 변한다. 전류 특성이 변하면은 모든 바이어스 포인트나 모든 점들이 다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안정되게 만들려면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한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적화를 해야 된다. 작은 면적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야 가격이 줄어든다라는 그 면적을 줄이는 거랑 소자를 안정화하는 거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소자 구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셨을 텐데, 그중에 이제 최근 공정은 요게 점점 줄어든다라고 했죠. 22나노 이런 공정들. 그러면 여기 이런 그 말이 22나노지 이게 여기 요 패턴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반도체 공정에서 여기 부분을 막고, 그렇죠? 막고 여기다가 그 디퓨전을 하고 여기 부분 게이트를 형성할 때 이게 22나노라는 그런 굉장히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게 광학으로 하죠. 리소그래피로 하는데 그 광학 장비의 한계점에 결국 도달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요게 줄어듦과 동시에 또 뭐도 줄어드느냐? 이 옥사이드의 두께, 이게 옥사이드죠. 옥사이드의 두께도 줄어드는데 그게 대략 얼마 정도냐? 수십 옹스트롱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 채널이 굉장히 넓고 옥사이드 두께가 두꺼웠을 때의 소자 특성이랑
얘가 점점점 줄어들었을 때 소자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심지어는 요 옥사이드가 절연체여야 되는데 절연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이게 너무 얇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겪어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엠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자 구조를 보셨는데 요 밑에 피 기판이 있는데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웨이퍼죠. 웨이퍼의 이 두께 부분이 기판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판이 굉장히 두껍고 소스 드레인 부분도 굉장히 디퓨전이 많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기판의 표면 부분만서만 도핑이 되고 요 양단 사이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는 거죠. 요 목적은 소스 드레인 사이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P 기판하고 여기 있는 소스 드레인 사이에 여기가 N 플러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P니까 여기 사이에 PN 정션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PN 다이오드가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운이 없으면 여기 있는 PN 다이오드가 턴온이 되면 PN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들이 굉장히 많이 흐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아주려면은 요 절대 턴온되면 안 돼요. 이쪽에 있는 PN 다이오드는. 그래서 P 쪽의 포텐셜을 가장 낮은 전압에 붙여야 되죠. P 쪽의 포텐셜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P 기판 전체를 어디에 붙이느냐? 그라운드에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라운드에 붙이려면은 여기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서로 다른 물질들을 붙이고 싶다. 예를 들면 나무하고 다른 어떤 철을 붙이고 싶을 때 이게 잘 안 붙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게 약간의 접착제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 있는 P 기판인데 P 기판보다 조금 더 저항이 작은 P 플러스를 여기 도핑을 하고 여기를 그라운드로 포텐셜에 인가한다. 그리고 여기는 요 검게 칠한 부분은 그냥 이게 멋으로 칠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오미 콘택이라고 해서 여기 접착되는 부분, 여기 콘택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를 그라운드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혼동해가지고 반대로 피기판을 VDD에 붙였다. 그러면은 나머지 동작은 보나마나죠. 여기 PN 정션으로 이쪽으로 전류들이 다 흐르기 때문에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거가 목적인데 그런 부분은 소자의 동작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엠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데 자, 항상 아까 제가 잡음 얘기를 했는데 잡음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하느냐라고 보면 소자가 동작한다는 것 자체가 잡음을 발생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소자 동작하는 거. 자, 이쪽에서 이쪽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캐리어들이 이동하는 건데 그 캐리어들이 이게 일렬로 쭉 이동하는 게 아니고 캐리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특히 열받으면 그렇죠? 그 열잡음이라고 하죠. 열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부딪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튕겨져 나가서 다른 데서 지금 전류가 열심히 옆에 소자들이 동작하고 있는데 이 소자들이 이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전류 흐르는 흐름 방향 자체를 얘가 변화시킨다. 이 부분이 결국 잡음이 되겠죠. 그리고 엠모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P 기판이 다 공유되어 있죠.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소자에서 발생된 잡음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확률적으로는 물론 낮지만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벽을 좀 쳐줘야 된단 말이죠. 벽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소자 단면에서 볼 때 옆에다가 좀 요게 하나라도 좀 벽이 이렇게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려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낮아지겠죠. 옆에 소자에. 그래서 소자 사이의 간격을 띄우거나 요 밑에 벽을 쳐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가드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드링들을 쳐줘서 다른 쪽으로 노이즈들이 퍼져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끝날 때까지 요 소자를 볼 일이 없고 트랜지스터 레벨로 볼 거란 말이죠. 심볼 레벨로 볼 건데 소자 레벨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모스 회로가 왜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자 자체가 작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게 소자 구조죠. 이게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는데 요 자체도 작다. 그리고 스케일러블하다. 얘를 예를 들면 1마이크로짜리를 0.5마이크로로 줄였다. 그럼 소자가 그대로 줄어들면서 면적도 그대로 줄어드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자하고 소자 사이에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게 뭔가 절연이 돼야 되겠죠. 아까 본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 옆에 소자가 서로 커런트가 흐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자하고 소자 사이를 절연하는 절연체들이 있어요. 절연체들. 그런 절연체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절연체들의 면적들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왼쪽 부분이 엠모스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이제 피모스죠. 왜냐면 전자회로 시간에 피모스는 엠모스의 반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피모스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작 원리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엠모스는 커런트가 이리로 흘러야 되는데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 커런트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른다. 피모스는 이거랑 폴러리티가 반대인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P타입, 즉 홀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홀들이 이동하면 커런트 방향도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엠모스는 N기판이지만 피모스는 엠모스는 P기판이지만 피모스는 요 NL 기판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NL 기판을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쪽 그 소자의 구조 자체가 정반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제 전자회로 때 공부하실 때 엠모스가 피모스보다 대략 3배 정도 빠르다. 왜냐?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3배 정도 빨라서 같은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되더라도 전자가 3배 더 빠르게 이동한다. 즉 전류가 3배 크다라고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데 그럼 피모스는 어디다 쓰느냐? 소자가 느리고 뭐 보니까 이거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도 네거티브고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이걸 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피모스는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엔모스는 모든 기판들이 다 통일되어 있단 말이죠. 서로 옆집이랑 이게 굉장히 잘 서로 소음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란 말이죠. 노이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엠모스는 로컬한 이 우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NL이라고 하는 우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서로 이쪽에서 설사 잡음이 발생한다. 그럴 때 얘가 이 옆집까지 가려고 하면 이 NL을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확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낮단 말이죠. 노이즈가. 그래서 노이즈가 중요한 부분들에는 피모스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죠. 이쪽에서 발생한 노이즈들이 다른 쪽으로 가거나 서로 통로가 막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독립적인 외를 가지고 있는 게 큰 특징이 되겠고, 또 하나는 뒤에 바디 이펙트에서도 보겠지만 엠모스는 소스하고 바디를 절대 붙이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엠모스는 소스를 반드시 그라운드에 바디를 반드시 그라운드에 붙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소스 전압이 그라운드면은 같이 묶을 수가 있죠. 근데 소스 전압이 그라운드가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요 전압이 만약 1V였다. 1V인데 요거하고 같이 묶게 되면 요 전체 P 기판이 1V가 되겠죠. 이게 아까 접착제라고 했죠. 접착제를 통해서 1V로 여기 다 인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딘가 1V랑 요 N 사이에 PN 정션이 턴온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동작을 전체적으로 그쪽 포워드 바이스 된 다이오드 때문에 동작을 잘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P 기판을 사용했을 때는 이건 그라운드에 못 가야 된다. 그래서 소스 전압과 바디 전압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러면은 이 소자의 특성이 변한다. 그게 이제 그 바디 이펙트죠. 근데 엠모스는 저희 피모스는 어떻느냐? 피모스는 로컬한 웨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로컬한 N웨를 가지고 있어서 소스하고 바디를 그 서로 묶더라도 지금 요거 P하고 여기 N이 서로 묶였어요. 묶이면은 PN 다이오드의 양단 사이 전압이 0V다. 그러면은 턴온되지 않죠. 항상 여기 로컬하게 묶더라도 여기 포텐셜이 설사 N웰이 달라지더라도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같이 묶을 수가 있고 여기 이 자체적으로 얘가 턴온되는 일이 없고 여기 N웰이 포텐셜이 설사 변한다 한들 옆에 다른 소자들에는 영향을 안 준단 말이죠. 자기 자신만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립적인 웰을 가지고 있다는 게 피머스 트랜지스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간략하게 분들이 전자회로 때 배웠던 부분들을 그 다음에 베이직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시간이 이제 50분 강의에 이제 10분 휴식으로 하는데요. 좀 휴식 시간이 좀 지났는데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오후 1시에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스펫의 기호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스킵을 하고요. 엠모스, 피머스를 서로 섞어서 쓰지 말고 디지털 블락은 디지털 회로일 때는 이런 방향으로 쓰고 아날로그 회로일 때는 이런 방향으로 쓰는데 피머스 같은 경우 위쪽이 소스, 아래쪽이 드레인이다 라는 것만 다르죠. 그리고 뭐 채널 형성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자회로 때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스킵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파지티브한 전압을 인가할수록 저게 모바일 캐리어들이 쌓이게 되는 요 부분이죠. 그래 채널이 형성이 되어야 소스의 드레인 사이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스펫의 채널이 형성되는 기준 전압을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보시면 또 반도체 소자 시간에 주로 이걸 유도하는 거를 아마 하셨을 텐데 이 유도보다는 스레시홀드가 굉장히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스레시홀드는 워크 펑션하고 그다음에 워크 펑션 디퍼런스 하고 그다음에 Q 디플리션라는 게 COX 뭐 이런 공정에 굉장히 디펜던트한 그런 그다음에 소자의 특성 머티리얼 자체의 그런 특성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점점 내려가지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잘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요 스레시홀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식에서 보시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워크 펑션을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결국 조정할 때는 N 서브를 가지고 조정을 하죠. 즉 아까 보셨던 기판의 도핑 농도를 가지고 주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Q 디플리션을 내리게 되면 줄이게 되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내려가게 되죠. 근데 기판의 그런 도핑 농도를 내리게 되면 기판 저항이 더 커지죠. 기판 저항이 더 커져서 아까 여기 이제 보셨듯이 기판 저항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그라운드 포텐셜을 잡았다고 할 때 이 기판 저항이 커지게 되면 이 소자가 실제 동작하는 요 밑에 바디 쪽은 그라운드가 아닌 혹은 VDD를 여기 인가했다고 하면 여기 VDD가 아닌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 낮출 수도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어쨌든 이런 항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류 전압 특성을 유도하는 거 부분은 역시 전자회로 때 공부하셨기 때문에 리마인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크게 전류 전압 특성을 유도보다는 이런 식을 이 회로 설계를 할 거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이죠. 전자회로에서 외워야 될 식이 많지 않은데 KCL, KVL, 오메 법칙 알면 되는데 플러스 여기 이제 IV 특성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이
그 VGS 전압, VDS 전압이고요. Y축이 ID가 되겠죠. 그 VDS 대 ID의 그런 전류식을 보면 VDS가 작을 때는 트라이오드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류식은 위와 같이 이 포물선의 식을 가진다. 그래서 이때는 VGS-VTH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게 될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죠.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곱하기 VDS-2분의 1 VDS의 제곱 이런 형태, 즉 VDS에 대한 포물선의 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물선의 그 최대점이 됐을 때 이 전류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최대점이 됐을 때는 전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이 영역이 세츄레이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은 트라이오드, 위쪽이 세츄레이션 영역이 되겠고요.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동작을 먼저 보시면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VDS가 작기 때문에 여기 저항처럼 쓰일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마치 저항처럼 동작한다는 의미로 트라이오드라는 그런 말을 쓴 거죠. 다이오드는 단자가 2개, 트라이오드는 단자가 3개인 거죠. 여기 마치 저항과 같은, 저항과 같은 경우에는 I하고 V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리니어한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뒷페이지에서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전류식은 이와 같고, 여기에서 VDS가 충분히 작다라고 했을 때 이 양단 사이의 그 관계식을 보면, I하고 V 사이 관계식을 보면은 상당히 리니어한 것처럼 볼 수 있다. 즉 저항처럼 볼 수 있고요. 이 저항을 계산을 하면 요 ID하고 VDS 사이, 즉 요 양단 사이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가 저항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UNCOX W/L VGS-VTH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날로그 IC의 중요한 분야인 또 파워 IC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DC-DC 컨버터를 설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어떤 입력 쪽에 있는 DC 전압을 출력 쪽에 어떤 DC 전압을 변환할 때 이 스위치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스위치로 사용할 때 이제 트랜지스터가 사용이 되죠.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썼을 때 요 패스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할 때 저항을 가지고 있으면, 스위치가 온됐을 때 온저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온저항에 의해서 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저항을 줄여야 된다. 온저항을 줄이려면은 트랜지스터의 결국 사이즈죠. W/L을 키우든지 VGS-VT를 키우든지인데, 이거는 거의 한계가 있고요. 결국 키울 수 있는 거는 이 사이즈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파워 IC가 아니더라도 RF IC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뭐 캐패시턴스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옆에 스위치 옆에다 캐패시턴스를 달아서 이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거에 따라서 캐패시턴스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하죠. 그때 요거의 온저항이 크게 되면 이 캐패시턴스 혹은 뭐 극단적인 인덕터도 될 수 있죠. 이 옆에 시리즈로 이런 저항 성분이 추가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퀄러티 팩터가 나빠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 사이즈를 잘 정하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무작정 키우면 좋으냐? 무작정 키우면 여기서 뭐 면적 희생하고 뭐 100mm 정도 쓰겠다라고 하면 뒤에서 보게 될 것처럼 또 온저항은 줄어드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기생 캐패시턴스 성분이 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전류식 보신 것처럼 채널이 핀치오프가 일어나게 되면 VDS 전압이 증가되면, 원래는 VDS가 증가되니까 양단 사이의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져서 이게 지금 계속 증가되느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포화가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VDS 전압이 증가될수록 채널이 핀치오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쪽이 채널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즉 드레인 쪽에서 더 이상 전류가 그런 영역이 포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VDS 전압이 포화 영역에서는 VDS가 VGS-VTH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그 영역이 포화 영역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단 사이 전압이 트랜지스터 양단 사이 전압이 뭐 다 마찬가지죠. 이 양단 사이 전압이 미니멈 얼마는 보장돼야 되느냐? VGS-VTH, 즉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만큼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 전용의 조건이 되겠죠. 그게 결국 뒤에서 이제 계속 증폭기를 사용할 때 증폭기의 스윙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증폭기로서 쓰고 싶다고 할 때 얼핏 생각하실 때는 이 영역을 쓰는 게 뭔가 VDS에 대해서 이게 좀 변하니까 뭔가 리니어한 관계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류를 최대한 뽑아서 쓸 수 있는 영역이 포화 영역이기 때문에 포화 영역에서 사용을 해야 그 게인도 가장 큰 게인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이 증폭기로서 사용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포화 영역에서 동작은 핀치오프 부분은 전자회로 때 역시 공부하셨던 부분이죠. 이쪽이 핀치오프가 일어나게 되면 이쪽에서 당기더라도 더 이상 전자들의 개수가 증가되지 않는 영역이다.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컨덕턴스 부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트랜스컨덕턴스 부분은 정의가 VGS를 델타만큼 바꿨을 때 전류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가지고 트랜스컨덕턴스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그때 VDS는 고정된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세츄레이션 영역의 전류식이 요 전류식이 되는데요. 요 전류식에서 ID를 VGS에서 미분한 식이다. 그러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제곱이니까 그게 이제 1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표현할 때 그 커런트하고 커런트, 그다음에 사이즈, 그다음에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이 세 개가 설계 파라미터죠. 그렇죠? 이거는 정해져 있고 전류, 사이즈, 그다음에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회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주면은 이거는 사이즈랑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로 표현한 건데 이거를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없애주면 그리고 전류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없애주게 되면 그래서 앞에 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식이 어느 식이냐? 가운데 있는 식을 제일 많이 쓰죠. 왜 이렇게 복잡한데 제일 많이 쓰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회로 설계를 할 때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스레셜드 볼테이지보다 게이트 소스 사이 전압을 얼마를 더 인가해 주느냐가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인데 기껏 해봐야 뭐 한 수십 밀리볼트에서 뭐 한 200mV 정도. 그러니까 100mV 어라운드로 100mV에서 200mV 사이 혹은 정말 극단적으로 작게 할 때는 수십 mV까지 내리지만 그 정도 영역을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설계할 때 많은 조정을 안 한다. 그럼 설계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조정을 하는 거는 결국 사이즈랑 그 다음에 전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식이 그걸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식에서 보실 때 사이즈가 고정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스컨덕턴스를 2배 늘리고 싶다라고 보면 이 그래프가 루트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4배를 늘려야 트랜스컨덕턴스가 2배가 증가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안타까운 거죠. 최근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다 로우 파워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GM을 내가 2배 키우고 싶은데 사이즈를 내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전류를 4배만큼 키워야 GM이 2배만큼 증가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부분은 포화 영역이랑 그 다음에 트라이오드 영역의 부분인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림에서 보는 거는 드레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VDS 전압이 VGS-VTH 혹은 그러니까 VDG 전압이죠. 이 VDG 전압이 VTH보다 큰 경우, 그렇죠? 요 경우들이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이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전압보다 스레셜드 볼테이지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쪽에도 채널이 형성이 돼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포화 영역에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양단 사이 전압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보다 클 때 포화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피모스는 반대죠. 피모스는 스레셜드 볼테이지 자체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셜드 볼테이지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소스고 게이트 드레인이 되는데, 여기 양단 사이 전압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조건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듯이 바디 이펙트가 대부분 전자회로 바디 이펙트는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면요. 아까 이제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은 N 서브다.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 농도가 Q 디플리션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파이 F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도핑 농도가 영향을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요 바디 쪽 전압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소스하고 바디 사이 전압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디하고 이 소스가 서로 묶여 있을 때, 즉 전이차가 없을 때 스레셜드 볼테이지 값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소스 전압이 그라운드고 바디 전압이 마이너스다 라고 보면 그러면 소스 바디 사이 전압이 증가된 거죠. 그렇죠? 소스 바디 대비 소스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게 바디 이펙트죠. 그래서 뒤에 식을 보시면 이 스레셜드 볼테이지는 바디 이펙트가 없을 때의 스레셜드 볼테이지 플러스 감마의 루트 2파이 플러스 VSB 전압이죠. 소스 대 소스 전압과 바디 사이의 전압이죠. 마이너스 2파이 F죠.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요 값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VTH 제로가 될 텐데, 역으로 소스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되면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쉬는 시간에도 잠깐 질문을 한 학생도 있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는 네거티브한 이펙트죠. 그렇죠? 이게 0.7인데 여기다가 뭐 0.8, 0.9로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이게 양수면은 스레셜드 볼테이지 증가되지만, 이거를 VSB 전압을 음수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조정하고 싶을 때, 회로적으로 조정하고 싶을 때 이 전압을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역으로 커런트를 줄이고 싶다. 그거 할 때는 얘가 높게 걸리면은, 포지티브로 걸리면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올라가서 커런트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 회로가 소스 팔로우 회로죠. 게이트의 전압인가 소스 쪽에서 꺼낸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게이트 전압이 이제 증가되면 소스 전압도 따라서 올라가죠. 그래서 소스 팔로우죠. 그러니까 V인이 올라가면 Vout도 증가되는데, 요 양단 사이에,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턴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단 사이에 필요한 전압만큼 전압 강화가 있으면서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게 이제 소스 팔로우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왜곡이 없는 상태죠. 얘가 여기서 델타만큼 올라갔으면 Vout이 델타만큼 그대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왜곡이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요 소스 전압이 이제
그 V인에 따라서 올라가죠. V 아웃이 소스 전압이기 때문에 소스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커지느냐? 요 트랜지스터의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커진단 말이죠.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양단 사이에, 그러니까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그 전압 방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입력 레벨이 올라가면은 출력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 의미는 출력이 왜곡된다는 걸 의미하죠. 입력이 사인파를 넣었는데 신호가 작을 때는 그대로 얼마의 옵셋을 가지는데 신호가 커지면은 이게 볼테이지 드랍이 더 커진다.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바디 이펙트에 의해서 서로 리니어 서킷이 논리니어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아까 보셨듯이 여기 그 PN 다이오드가 소스 드레인 쪽에 있죠. 근데 소스 드레인 쪽에 PN 다이오드가 존재하는데 리버스 바이어스 된 PN 다이오드죠. 그러니까 요 양단 여기 사이에 디플리션 영역이 형성된다. 디플리션 영역이 형성되면은 즉 N 쪽의 포텐셜을 높인다. 드레인 전압을 높이는 거죠. 드레인 전압을 높이면은 디플리션 영역의 폭이 커지는 거죠. 디플리션 영역의 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치 채널의 길이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였는데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캐리어들이 굉장히 공핍한 그런 영역이다.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이만큼 줄어든 거죠. 공핍 영역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채널이 마치 줄어든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디플레이션 영역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채널의 길이가 줄어들고, 채널의 길이가 줄어들면 이펙티브하게 그 커런트가 증가된다는 거죠. L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커런트가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게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되겠죠. 여기서 아실 수 있듯이 아까 제가 사이드 디퓨전 할 때랑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좀 줄이려면, 즉 드레인 전압을 올렸는데 그 전류가 변하는, 즉 L이 변해가지고 전류가 변하는 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에서 아실 수 있듯이 폭을 넓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채널의 랭스를 넓게 해야 된단 말이죠. 랭스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이 채널의 변화 양 자체가 작아진다. 즉 비율적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얘가 굉장히 넓으면은 설사 여기서 디플레이션 영역의 폭이 조금 뭐 변하더라도 전체 커런트 영향을 안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커런트가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 폭이 미친 영향이 적으니까, 즉 뒤에서 보시게 될 아웃풋 저항이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폭이 넓어지면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 VDS에 대해서 변하는 기울기 자체가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넓어지는 폭을, 그러니까 랭스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이펙트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회로 설계에 있어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있어서 채널 랭스를 키워야 되는 이유들이 아까 봤듯이 사이드 디퓨전의 영향, 그 다음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의 영향들, 그 다음에 또 노이즈를 특성을 위해서도 채널 랭스를 일반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회로와는 달리 0.18 공정을 썼다가 그걸 90나노 공정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사이즈가 원래 디지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채널 랭스 L이 반으로 줄면 W 곱하기 L, 그러니까 W도 반으로 줄 수 있고요. 왜냐, 요걸 반으로 줄이면은 같은 커런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W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럼 면적이 4분의 1로 줄죠. 그리고 디지털은 그대로 스케일 다운 된단 말이죠.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0에서 만약에 90나노로 내렸다라고 했을 때 면적에는 어떠느냐? 면적은 거의 변함이 없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물론 뭐 약간은 줄지만 그게 아까 4분의 1 정도 수준을 주는 건 아니고, 왜 그러느냐, 어차피 180 나노를 쓴다, 0.18 마이크론 공정을 쓴다고 하더라도 채널 랭스를 미니멈을 안 쓴다. 90 나노 공정을 쓴다고 하더라도 채널 랭스를 미니멈을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면적은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시홀드 볼티지 이하의 전도라고 표현했는데, 서브 스레시홀드 컨덕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스레시홀드 볼티지 이상이 되면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아래면은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도 이 아래쪽 서브 스레시홀드 볼티지 아래쪽의 영역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게 서브 스레시홀드 컨덕션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유는 이제 그 요쪽 영역에서 그 위쪽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스레시홀드 볼티지 이상에서는 VGS-VTH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스퀘어로라고 따르는데, 이 아래쪽 영역에서는 커런트가 작으면서 어떤 그 익스포넨셜 함수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전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 아래쪽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 아래쪽 영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아주 로우 파워로 설계할 때, 그런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회로들 같은 경우에 이쪽 영역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노멀한 회로들은 다 이쪽 영역을 써야 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되겠고, 그림에서 보일 수 있듯이 이쪽 영역을 쓸 때는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그 커런트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즉 바이어스에 의한 그런 특성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그거는 항상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적극적으로 쓰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서브 스레시홀드 컨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를 액티브하게 온 시키는 경우가 아니고 오프 시켰을 때의 그런 영역이 되는데, 오프 시켰을 때 영역에서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키지 커런트죠. 그래서 이 리키지 커런트 부분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낮추면 낮출수록 상대적으로 이 문턱이 낮아지니까 오프됐을 때 이 문턱에 대해서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서브마이크론 공정으로 갈수록 이쪽 그 리키지 커런트 이 부분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캐피시턴스 부분도 이미 다 뭐 전자회로 때 공부하셨는데, 리마인드 차원에서 여기에 요 채널에 형성됐을 때 여기 캐피시턴스, 그 다음에 오버랩 캐피시턴스, 그 다음에 여기 정션 캐피시턴스, 이런 캐피시턴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캐피시턴스 양이 뭐에 비례하느냐, 여기 이제 게이트하고 소스,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의 캡이 그 사이즈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W하고 L을 키우면은 GM도 커졌죠. GM이 커진다. 즉 힘이 강해지는데 대신 자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몸무게가 사이즈를 키우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힘이 늘어나는 게 대비 몸무게가 너무 늘어가지고 오히려 빨리 갈 수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사이즈를 키우면은 요 캡도 늘어나고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에 따라 다른데, 세츄레이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분의 2의 WLCOX에 요가 보이고, CGD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상당히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요 자체는 작지만 이제 밀러 이펙트에 의해서 요 작은 캡이 증폭돼 가지고 보이게 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양이 되겠다 볼 수 있죠. 다 전자회로 때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리마인드 차원에서 넣는 거고요. 아까 여기서 이제 보셨듯이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등가 모델 전자회로 때 이미 많이 공부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VGS 전압이 변하면은 그거에 비례하는 전류가 GM의 배만큼 비례한 전류가 드레인 소스 쪽으로 흐르겠다. 플러스
그 다음에 RO라고 하는 저항이 양단서에 있다. RO라고 하는 저항이 양단서에 있다는 거는 드레인 소스 사이 전압을 바꾸면은 전류가 바뀐다. 즉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저항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여기서 그 남다라고 하는 값이, 남다라고 하는 건 채널 렌스 모듈러션 코에피션트죠. 남다 ID분의 1이 되는데, 이 값은 뭐에 비례하느냐? 채널의 랭스에 비례한단 말이죠. 채널 랭스 L에. 그래서 게인을 키우고 싶은 증폭기가 있으면은 아웃풋 저항을 키워야 되고, 아웃풋 저항을 키우려면은 채널 랭스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미니멈 랭스를 쓰고서는 하이 게인 증폭기를 설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벌크 트랜스 컨덕턴스는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만 하면요. 아까 원래 트랜스 컨덕턴스 GM은 VGS를 바꿈에 따라서 ID가 변하는 B였는데, 벌크 트랜스 컨덕턴스는 VBS를 바꾸면은 바디 이펙트에 의해서 그 커런트가 바뀌죠.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바뀌죠.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바뀜에 따라서 요 커런트 양이 바뀌는 그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전개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 쭉 전개해서 보면 GMB가 에타 GM이 되겠죠. 뭐 이런 관계. 근데 이게 되게 0.1 정도 되는 값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자회로나 혹은 아날로그 회로를 배우는 목적은 이 값을 정확하게 손으로 계산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설계 방향을 우리가 찾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은 거의 무시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까지 넣게 되면 소신호 등가회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벅찬데 여기다가 여기 GMB 요거를 넣고 계산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라자비 교수님도 처음에는 3장까지는 요걸 넣었단 말이죠. 넣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책을 집필했는데 4장에 가니까 지쳐가지고 요걸 다 뺐어요, GMB를.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손으로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무시를 해도 되고요. 소신호 등가회로 이미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때 많이 배운 건데, 이 중에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로 손으로 계산할 때 넣으면 되고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 전자회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회로가 주어지면 그 소신호 등가회로로 그려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이게 어떤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 손으로 소신호 등가회로 그려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로가 트랜지스터 한두 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면은 그거를 소신호 등가회로 그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호 등가회로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안 그려도 요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 있는 GM, VGS, 그 다음에 RO, 요게 이제 요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트랜지스터 심볼 위에다가 그냥 GM, VGS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RO도 마찬가지로 RO 저항이 있다, 양단 사이에. 요거를 그냥 고려하면 안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강좌의 목적이고요. 플러스 여기에 이제 캐패시턴스까지 넣게 되면 CGS 캐패시턴스, CGD 캐패시턴스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모델,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대신 뒤에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 부분을 볼 때는 여기 있는 요 캡들, 아까 소스하고 바디 사이에 캡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있는 PN 정션 캡이에요. 그래서 정션 캡, CSB, 그 다음에 CDB는 드레인하고 바디 사이의 캐패시턴스, 이것도 정션 캡이죠. 이런 부분은 넣어서 그 계산할 때 해주죠. 근데 많은 부분, 대부분 캡은 요 캡이 가장 크고요. 요 캡들도 요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려해서 할 때 넣어준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펫을 이용해 가지고 전류를 흘리지 않고 캐패시턴스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RLC 중에 가장 만들기 쉬운 게 뭐냐, 이 IC에서는 트랜지스터가 가장 만들기 쉽단 말이죠. 그렇죠? 저항이나 캐패시터, 인덕터 상대적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트랜지스터가 가장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캐패시턴스로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여기 양단 사이 채널 캡이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가 도체, 절연체, 여기 밑에 도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캐패시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도체가 액티브하게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때는 여기가 네거티브 차지, 채널이 네거티브 차지죠. 근데 이게 꼭 네거티브 차지가 아니더라도 여기 부분이 홀이 만약에 여기 쌓였다. 그러면 이거는 P 기판 위에 홀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버전 레이어가 아니죠. 자, 아까 채널이 형성된다는 거는 인버전이 된 거죠. 원래 P타입이 N타입으로 바뀐 건데 지금의 경우는 P 기판 위에 홀이 더 쌓였으니까 이건 어큐뮬레이션 모드, 축적 모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큐뮬레이션 모드. 그래서 이렇게 쌓이더라도 이것도 역시 도체, 절연체 도체이기 때문에 이 양만 충분하면 이것도 캐패시턴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을 보시면 VGS를 바꿈에 따라서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은 그라운드로 붙였어요. 그라운드로 붙인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내가 수입을 해봤어요. 게이트 전압을 올리면은 요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이 되면은 턴온이 돼서 여기 채널이 쌓인단 말이죠. 즉 스트로크 인버전이 일어나면 여기에 캡이 충분히 보이게 된다. 캡이 점점 증가해서 캡이 충분히 보이게 되는 요 커브가 이제 여기가 포지티브 전압이 인가됐을 때가 되는데 역으로 여기에 홀이 쌓이게 하려면은 여기에 네거티브한 전압을 인가하면 이쪽에 홀들이 많이 몰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도 역시 캐패시턴스가 된다. 즉 네거티브로 전압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어큐뮬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서 이쪽에 캐패시턴스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렇게 캐패시턴스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고요. 왜 굳이 뭐 이런 걸 쓰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IC에서 아까 제가 제일 만들기 어려운 거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예요.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면적으로 많은 양의 캐패시턴스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모스캡을 쓰는 게 좋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전압이 따라서 캐패시턴스 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 스레시홀드 이상, 충분히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이 되어야 원하는 캐패시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대략 그 공정별로 다른데요. 그 공정이 0.18 공정 정도가 되면 요거를 1마이크로 L하고 W를 1마이크로 바이 1마이크로로 만들면 대략 한 5펜토페럿 정도의 단위 스퀘어당, 마이크로미터 스퀘어당 5펜토 정도를 얻어요. 그리고 그게 65나노 공정이 됐다. 그러면 대략 10펜토가 넘어가요. 15펜토 이상. 그 정도까지 간단 말이죠. 옥사이드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MIM으로 만들면은 자리가 1펜토에서 2펜토 정도죠. 근데 이 모스캡을 만들게 되면 그거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큰 캡을 같은 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그 캡으로 사용될 때 이런 모양새라는 거죠. 이건 모스펫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다. 이 소스 드레인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이고요. 쭉 다 설명이니까 그다음에 스몰 시그널 모델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요. 앞으로 이제 오후에 주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저 앞에서 보셨듯이 뭐가 있었느냐, 이 증폭기 내부의 트랜지스터 자체가 비선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보면 제곱이죠. VGS-VTH 제곱이다.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논리니어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논리니어한 회로를 리니어하게 동작시키는 방법, 전자회로 때 다 공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직선처럼 볼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리니어하다는 의미는 X축이 입력, Y축이 출력이라고 할 때 직선처럼 볼 수 있느냐. 그럴 때 일단은 이런 영역에서 동작시키면 안 되겠다. 아주 전압이 입력 전압이 낮은 쪽이나 높은 쪽에 동작시키면은 입력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하고 거리가 아주 먼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바이어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 동작점을 정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동작점이라고 하는 별게 아니죠. 신호를 인가할 때 이런 신호를 내가 증폭시키고 싶을 때 이 신호만 넣으면은 증폭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다 DC를 얹어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입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걸 DC 바이어스 포인트, 오퍼런트 포인트, 콰이어스 포인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게 된 바이어스 회로들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걸 잡아주는 회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여기를 아무리 비선형적인 곡선도 작게 피스와이스 리니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는 리니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소신호를 인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자회로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있듯이 동작점이 틀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 리니어한 동작뿐만 아니고 기울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도 다 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동작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바이어스 포인트 회로가 플러스 소신호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는 전자회로 때 뭐 학기 내내 다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이 증폭기가 있는데 증폭기에 여기다가 뭐 DC 인가하고 그 다음에 소신호 여기다 인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증폭기를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소신호가 과연 얼마냐? 보통은 뭐 25mV 이하, 수십 mV, 한 10mV 언더 요거를 소신호라고 하죠. 그럼 증폭기 쓸 때 내가 1V를 마음대로 못 넣고 10mV만 조금씩 넣어야 되느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 하면 그 사이에 뒤에서 공부하게 될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이게인 OP앰프를 설계했을 때 하이게인 OP앰프의 입력에다가 정말 작은 신호만 10mV 이 신호만 넣어가지고 소신호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피드백을 걸기 때문에 그런 큰 외부에서 큰 입력을 넣더라도 증폭기가 느끼는 증폭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큰 신호가 아니고 항상 스몰 시그널이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게 이제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전자회로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증폭기가 잘 바이어싱이 되고 인풋 신호가 충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이어스를 잡는다라는 게 뭐냐? 아까 Q 포인트인데 Q 포인트를 잡는 건데 X축이 VGS고 Y축이 ID라고 할 때 여기 점을 잡는다. 여기 점을 잡는다고 하는 게 두 가지죠. VGS에다가 일정한 DC 전압을 인가하는 게 동작점을 잡는 거죠. 혹은 다른 의미로 어차피 이게 ID하고 VGS 사이 관계가 이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커런트를 항상 일정하게 흘리더라도 동작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 여기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커런트, 즉 ID의 DC 커런트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걸 커런트 바이어스라고 하죠. 커런트를 내가 가지고 일정하게 흐르게 하고 싶다라는 거, 혹은 VGS를 내가 일정하게 인가를 한다. 볼티지 바이어싱이죠. 그래서 커런트나 볼티지를 가지고 이 동작점을 잡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소신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소신호를 인가를 해야 리니어하게 여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 여기서 의미 있는 신호는 요 DC 전압이 아니고 이 소신호죠, 그렇죠? 근데 요 DC 전압은 이 증폭기가 증폭을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DC 커런트 혹은 DC 입력 전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크게 뭐 전자회로 때 배우셨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뭐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리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은 앞에서 봤듯이 크게 두 파트예요.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요걸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바이어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신호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게인을 키울 거냐,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에 먼저 바이어스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도입 부분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요. 바이어스 잡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방금 전에 보셨듯이 전류가 정확하게 디파인이 되어야 되겠다. 전류가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되면은 여기서 전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죠? 전류가 달라지면 이게 요점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GM이라고 했는데 ID하고 VGS 기울기가 GM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로 올라가게 되면 GM도 변하고 그다음에 VGS도 변하고 ID도 변하고 다 변하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보셨듯이 서플라이 볼티지,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온도 이런 부분에 즉 PVT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여러분들 일정한 그런 전류원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류원이 이런 PVT에 의해서 다 바뀐단 말이죠. 예. 그럼 전류가 바뀌면은 GM도 바뀌고 다 특성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잘 잡아줄 수 있을지, 이게 바이어스 회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다른 그런 전류원과의 그런 매칭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인데 뭐 여기 어느 부분이든지 회로에서 커런트 소스라고 표시를 하죠. 커런트 소스로 이렇게 표시를 여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회로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아이디어랑 커런트 소스죠. 만들 수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 이유가 이 커런트 소스를 만들 때 그 커런트 소스의 의미는 양단 사이의 전압이 뭐가 됐든지 간에 즉 VDS에 무관하게 일정한 커런트가 흘러야 돼요. 그게 커런트 소스인데 이걸 구현할 때는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피모스 쪽에 있으면은 이거는 VB라고 하는 점을 인가해서 여기 커런트 양을 조절해야 되겠죠. 일정하도록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도록 VB를 잘 인가를 해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커런트 소스를 쓴다. 혹은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 요걸 테일 커런트 소스라고 하죠. 마치 꼬리 모양이어서 테일 커런트 소스라고 하는데 테일 커런트 소스를 만들 때도 결국에는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VB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해서 게이트 전압이 일정하면은 이상적인 경우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이 전류가 VDS에 무관해야 된다. 무관해서 쓸 수 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 때문에 이 양단 사이에는 저항이 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VDS가 바뀌면은 이거의 전류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이디어는 커런트 소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제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지만 그거는 아이디어라는 경우랑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단 가장 쉽게 그걸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커런트 소스로 쓸 때는 특히나 채널 랭스 L을 키워야 되겠다. 채널 랭스 L을 키워야 아웃풋 저항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풋 저항을 아웃풋 저항을 키울 수 있죠. 제가 얘기 잘못했죠. 아웃풋 저항을 키워야 된다. 아웃풋 저항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채널 랭스 L을 키워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상적인 전류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 출력 저항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상적인 전류원은 출력 저항이 무한대여야 돼요. 무한대여야 여기 만약에 저항이 존재하는 순간 전압이 변하면은 전류가 변하죠. 그래서 출력 저항이 무한대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L을 여기서 키워주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여기에 원하지 않는 정션 캡들, 캐패시턴스도 같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볼티지 헤드룸의 문제도 또 있어서 뒤에 이 부분은 다시 또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전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정적인 전류원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강좌에서는 뭐 아주 그 내용은 좀 어드밴스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만드는 게 이제 밴드계 레퍼런스 회로인데요. 밴드계 레퍼런스 회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밴드계 레퍼런스 회로가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바이어싱 하는지 그쪽 위주로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싱 하는 부분들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늦게 가면 식당이 이게 밀리나요? 어떠나요? 식당상 밀리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시에